안녕하십니까? 김철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요 수당과의 연관성, 그리고 주요 수당으로 인해서 월 소정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할 때 월급을 가지고서 209시간으로 왜 나눠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월급을 가지고서 209시간으로 나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엄격하게 법적으로 말하면은 월급은 아닙니다. 월급이 매달 동일하면, 똑같으면, 만약에 어느 사람의 월급이 500만원이다. 그러면은 1월달에도 500만원, 2월달에도 500만원, 3월달에도 500만원, 4월달에도 12월까지 쭉 500만원을 받는다면 그 500만원을 가지고서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급은 매달 똑같은 경우가 없죠. 월급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서, 어느 월급을 가지고서 209시간으로 나눠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거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150%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통상임금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노동법의 모든 분쟁이 촉발된 겁니다. 법을 만들면은 통상임금이 뭔지 좀 명확하게 규정을 좀 해놓으면 되는데, 일본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법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은 뭐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이 뭐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가지고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라고 해놓고 도대체 통상임금의 범위가 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지 않은 겁니다. 법을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대통령령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만들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에서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하고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그래도 개념 정의를 한 것 같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참 하나님 말씀처럼 두루뭉술하고 애매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연히 대답을 안 해주죠. 법원에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고 라고 해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지만, 법원에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 즉, 법원은
매번 분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개별적인 케이스를 검토해서 그 사건에 맞게 법리를 구성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리를 법원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사건화돼서 이제 뭐 됐을 때는 통상임금이 어디까지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해주지만 미리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도대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 도대체 뭡니까? 어느 범위까지 되는 거예요? 라고 매번 노동부에다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공부해가지고 유권 해석을 내려서 그거는 어디까지는 통상임금이고 어디까지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뭐 이거 계속 내려주다가 나중에는 정말 귀찮았는지 1988년에 아예 노동부 얘기로 이걸 만듭니다.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요. 표를 만들어가지고 쫙 회사에서 되는 것 중에 기본급, 뭐 무슨 수당, 상여금,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거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거는 동그라미, 안 들어가는 건 X, OX, OX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의해서 산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을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우리나라의 상여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여금, 물론 이제 상여금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하지만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은 어떤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냐면은 연 400%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100%씩 지급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분기별로. 보통은 3월 달에 100% 주고, 6월 달에 100% 주고, 9월 달에 100% 주고, 12월 달에 100%를 줍니다. 그러면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매달 지급되는 것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만든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는 기본급하고 매달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은 X표가 쳐져 있습니다. 왜?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건 정기적이고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은 정기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예. 그런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 상여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금화 리무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상여금이 문제가 된 케이스들이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여금들은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상여금, 정기 상여금,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아닌
비고정 상여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여금들, 즉 외국계 회사에서 말하는 퍼포먼스 보너스, 그 다음에 성과급, 이런 것들이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대법원 판례들이 쭉 쌓여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들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을 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상여금이 정기상여금인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비고정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판결 요지에 뭐 상여금은 이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쭉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집어넣지 않고 계산을 해왔고, 당연히 그렇게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도 어디까지 통상임금 범위에 집어넣는지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규정할 때도 상여금은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12년도에 통상임금 소송의 시발점이 된 금화리무진 사건이 나왔습니다. 금화리무진이 어디 있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경상도 쪽 어디 있는 고속버스 회사인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고속버스가 아니고 리무진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버스 회사인데 이 회사의 정기 상여금이 문제가 된 겁니다. 금화리무진의 정기 상여금은 고정적인 정기 상여금이었습니다. 즉 성과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비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일정 기간 내 3개월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화리무진 판결에서 대법원은 금화리무진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 금화리무진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그동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법원이 판례를 변경했으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해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례 변경을 막 하면 어떡하냐 하는 비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법원의 입장을 잘 모르고 대법원 판례를 비난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상여금들은 다 비고정적인 상여금들이었고, 이번에는 고정 상여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저희 같은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보면 뭐 판결은 변한 게 없는데 원래 대법원 판례 입장은 그대로 나온 건데 라고 생각했지만, 받아들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완전히 산업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이것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느냐. 금화리무진 사건은 사실 그렇게까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업종이 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그 하청업체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은 그런 식의 근무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현대자동차는 주야간 교대 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하루 24시간 공장이 가동되는 체제입니다. 즉 주간조 10시간, 야간조 10시간. 그래서 주야간이 맞교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하루에 2시간씩 5일을 근무하게 되면 10시간, 6일을 근무하게 되면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하고 그것뿐이 아니죠. 낮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밤에 근무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이건 연장 근로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야간 근로는 그 자체로서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 근로도 150%, 야간 근로도 150%가 되는 거니까 연장이 동시에 야간이 되면, 즉 야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200%가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을 3년 동안 몇천 명의 근로자들 연장 근로 수단을 계산하게 되면 적게도 수십억 원, 많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뭔가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라는 요구가 빗발치듯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29일 날 금화리무진 판결이 있었는데 2013년 12월 18일 약 한 1년 반 정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가불오토텍이라는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의 통상임금 사건을 가지고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분명하게 법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금화리무진 사건이 통상임금 소송의 시발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통상임금 법리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3년에 가불오토텍 판결입니다. 가불오토텍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